어차피 세금만 나오는 골칫덩어리 땅이야. 위자료 통치고 전현한테 던지죠. 세금 폭탄이나 맞게. 이혼 법원 앞 시어머니가 내 발밑에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안에는 자갈밭 등기와 함께 3,200만 원짜리 체납 세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죠. 25해 시집살이 끝에 받은 위자료는 똥밥만도 못한 쓰레기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밤, 제가 목숨 걸고 파낸 바위 속에서 초록빛 보석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리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법원 앞 차디찬 돌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올 때마다 저는 25해 동안 쏟아부은 제 젊음이 종이 한 장과 맞바뀌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주차장 건너편에선 전 남편 박철수가 제 딸뻘도 안 되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승자의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끈을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렸어요. 김영숙. 뒤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발밑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떨어졌어요. 이거 가져가. 위자료야, 위자료. 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토지 등기 권리증이 보였어요. 강원도 산골 어딘가에 있는 땅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밑으로 빨간 글씨가 가득한 종이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체납세금 고지서였어요. 금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면 몰라. 세금이지 뭐. 그 땅 체납된 거.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위자료 줄 현금은 없으니까 땅으로 주는 거야. 근데 세금은 네가 내야지.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최 여사가 비웃듯 웃었어요. 너무해. 25해 동안 공짜로 밥 먹고 잔 게 너무한 거지. 세금 좀 내는 게 뭐가 너무해. 옆에 서 있던 박철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그 땅이라도 받아가. 안 그럼 진짜 빈손이야.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토지 대장을 보니 땅 평수는 꽤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목란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었고 비고란에는 자갈밭, 경작 불가라는 메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땅 농사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싸게 주는 거지. 세금이나 네가 내고 나중에 팔아서 써. 최 여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열어 나머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폐기물 방치 과태료 청구서가 나왔어요. 700만 원이었어요. 이것까지 제가 내라고요? 당연하지. 내 땅인데 네가 내야지. 누가 내?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당장 오늘부터 잘 곳도 없는데 3,2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으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현금으로 좀 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최 여사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우리도 돈 없어. 그 땅이 싫으면 그냥 가. 근데 법원에서 위자료 합의했다고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우린 남이야. 박철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엄마,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세금은 제가 낼 테니까 그 땅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 어차피 우린 그 땅 필요 없어. 세금 폭탄만 안 맞으면 돼. 최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돌아섰어요.
박철수는 젊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어갔어요. 고급 세단 엔진 소리가 울렸고 곧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복판에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꼭 안고 서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비워둔 오피스텔에서 짐을 쌌어요. 월세 계약이 이번 달까지였거든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3,500만 원 있었어요. 세금을 내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은행 앱을 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금을 전부 납부했어요. 납부 완료 문자가 왔을 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뀐 강원도 산골의 자갈밭과 통장에 남은 300만 원뿐이었어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두 번째 버스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어요. 세 번째 버스에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여기 내리는 사람 처음 봐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종점에 도착했어요. 주변엔 가로등 하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어요. 등기권리증에 적힌 집원을 찾아 1시간을 헤맸습니다. 드디어 낡은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사유지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표지판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발밑에서 돌부리가 자꾸 걸렸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추니 온통 돌무더기였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무너진 건물터가 나왔어요. 벽돌 몇 개와 녹슨 철근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이게 내 집이야?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으아앙.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산속이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바람이 울고 나무가 흔들렸어요.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목이 쉬었어요. 저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폐가 한쪽에 지붕이 반쯤 남은 곳이 보였어요. 거기라도 들어가 밤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그리로 갔어요. 안에 들어서니 쥐 냄새가 났어요. 바닥엔 썩은 나무 판자가 널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천장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생각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저는 추위에 잠을 깼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야.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인생이 이 자갈밭처럼 황무지가 되었을지언정 반드시 살아서 보란듯이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제 땅을 제대로 보려고요. 1시간을 걸었어요. 온통 돌투성이었어요. 흙보다 돌이 더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 막막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근처 마을로 내려갔어요. 표지판을 따라 20분쯤 걸으니
집 몇 채가 보였어요. 마을 어귀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기 실례지만 이장님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 일인데? 위쪽 산에 땅을 샀는데 인사드리려고요. 아, 그 자갈바? 거기 또 사람이 들어갔어? 할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네. 이장 집은 저기야. 근데 소용없을걸. 거기 땅 산 사람들 다 망했어.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집 한 채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위쪽 땅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요.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아, 그 땅. 또 들어왔네. 이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됐어요. 어차피 석 달 못 버티고 나갈 텐데. 저는 나갈 데가 없어서 꼭 여기서 살아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혼자? 네. 쯧쯧. 빚쟁이한테 쫓겨왔나 보네. 재수없게. 이장이 침을 뱉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길을 돌려 마을을 나왔습니다. 읍내까지 걸어갔어요. 2시간쯤 걸렸죠. 읍내 시장통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중고 컨테이너 박스 있나요? 있긴 한데 뭐 하려고? 살 곳이 필요해서요. 주인 아저씨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위에 자갈밭으로 들어간 사람? 소문 들었어요. 네. 100만 원 주면 낡은 거 하나 드릴게요. 배송비는 별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을 생각하며 카드를 꺼냈어요. 이틀 뒤 컨테이너 박스가 제 땅에 도착했어요. 배송 기사님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내려놓았어요. 여기 혼자 사시게요? 네. 조심하세요. 겨울에 산골은 춥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녹이 슬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이게 제 새 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바람 소리가 쇳소리처럼 울렸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최 여사, 박철수, 그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이 땅을 일궈야 했어요. 돌을 파내고 흙을 고르고 뭐라도 심어야 했어요. 제 인생이 이 자갈밭처럼 황무지가 되었을지언정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보란 듯이 빚을 갚고 일어서겠다고 피 맺힌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빚더미와 함께 버려진 여자가 악착같이 살아남아 운명을 뒤집는 처절한 생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읍내 철물점에서 호미와 곡괭이 삽을 샀어요. 주인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가씨,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네. 안 돼. 거기 돌밭이라 아무것도 안 자라. 그래도 해봐야죠. 저는 호미를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앉아 계셨어요. 제가 지나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아직도 안 나갔네. 며칠 못 가. 세금도 못 내고 쫓겨날 거야. 불쌍하긴. 근데 뭐 어쩌겠어. 저는 모르는 척하고 걸었어요. 귀가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와 호미를 들었어요. 밭으로 나가 땅을 팠어요. 호미를 내리찍는 순간 딱딱한 돌에 부딪혔어요.
손목이 저렸습니다. 다시 옆을 팠어요. 또 돌이었어요. 흙을 파내면 돌이 나왔고 돌을 치우면 그 밑에 또 돌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땅이야, 돌밭이야? 한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호미질을 시작했죠.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났어요. 피를 닦고 다시 팠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겨우 3평 정도를 팠어요. 돌은 수레 하나 가득 쌓였습니다. 하하.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물통을 들이켰는데 물이 바닥났어요. 저는 다시 읍내까지 걸어가 물을 사와야 했어요.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왔을 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쌀이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고요. 저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었어요. 냄비에 물을 끓여 나무를 삶았어요. 소금도 없어서 그냥 먹었어요. 쓰고 떨궜지만 배를 채워야 했어요. 밤이 되자 산짐승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울음소리 같은 게 났어요. 저는 컨테이너 문을 꽉 잠그고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무서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땅을 파고 돌을 치우고 나무를 뜯어 먹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딱지가 앉았어요.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가 까맣게 변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었어요. 49살이 아니라 60살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올 시간에 돌 하나라도 더 치워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읍내 장터에 나갔어요. 쌀을 사야 했거든요. 시장 한쪽에 국밥집이 있었어요. 간판에 최신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았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줌마가 제 손을 봤어요.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밭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디 사세요? 위쪽 산에 살아요. 아줌마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그 자갈바? 네. 아줌마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죠. 저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요. 이게 뭐예요? 팔다 남은 시래기. 버리려던 건데 가져가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줌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시래기를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 씨 아줌마 국밥집에 들렀어요. 아줌마는 매번 뭔가를 챙겨줬어요. 김치, 된장, 멸치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줌마,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그냥 잘 살면 돼요. 아줌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다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같은 분도 계셨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땅 말이에요. 네. 옛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망하거나 죽었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진짜예요? 소문이긴 한데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네, 알겠어요. 저는 국밥집을 나와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하거나 죽었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두려움을 분노로 바꿨어요. 망할 거면 망해봐라. 나는 안 죽어. 호미를 들고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더 미친 사람처럼 돌을 파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돌을 쪼개고 옮기는 단순한 노동만이 전 남편과 최 여사에 대한 분노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밭에서 나온 돌들을 모아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주변에 돌담을 쌓으면 바람도 막고 짐승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루 종일 돌을 쌓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쉬지 않았어요. 무너진 제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것처럼 저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요. 2개월이 지나자 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변했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밭에서 돌을 치우고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산골에 차가 올라올 일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어요. 차가 컨테이너 앞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갔어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신우이 박미선이었어요. 박미선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코를 막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올케? 박미선이 비웃었어요. 왜 왔어요? 혹시나 해서 와봤지. 세금 낼 돈은 있어? 네. 우리 엄마가 시원하다고 하시더라. 올케한테 딱 넘긴 거. 박미선이 킥킥거렸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긴 뭐야. 골칫덩이 땅 치웠다고 좋아하시잖아. 그럼 저한테 세금 떠넘긴 거 아니에요? 떠넘긴 게 아니라 준 거지. 올케가 알아서 받았잖아. 박미선이 창문을 올리려고 했어요. 저는 차문을 붙잡았어요. 이건 너무해요. 손 치워.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나한테 왜 도와달라고 해? 올케가 선택한 거잖아. 박미선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여기서 평생 쥐 죽은 듯 썩어. 박미선이 엑셀을 밟았어요. 차바퀴에서 흙탕물이 튀었어요. 제 얼굴에 흙물이 튀었어요. 저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으앙! 소리내어 울었어요. 밭고랑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땅이 제 눈물을 삼켰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일어나 호미를 들었어요. 밤새도록 돌을 팠어요.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몸은 한계를 넘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자갈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을 때까지 돌을 파내는 것뿐이었어요. 박미선이 다녀간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복수하고 싶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당한 걸 다 갚아주고 싶어.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돌을 파야 했어요. 모레도 글피도 계속 파야 했어요. 언젠가는 이 자갈밭이 밭이 될 거라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저는 밭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돌 파다 죽겠어. 원래 저런 땅은 버려야 하는데. 고집이 새긴 새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100평 정도를 팠어요. 돌무더기는 산처럼 쌓였어요. 그 돌들로 컨테이너 주변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투박했지만 단단했어요. 바람을 막아줬고 짐승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만든 돌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 돌담처럼 단단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피로 쓰는 생존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박미선이 다녀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늘이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라디오를 켰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홈이며 삽이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떨어지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저는 컨테이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빗소리는 더 커졌어요.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번개가 번쩍였어요. 컨테이너가 흔들렸어요. 저는 담요를 꺼내 몸을 감쌌어요. 밤이 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무서웠어요.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밤 11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르릉 콰르릉 땅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안 돼. 제가 쌓아놓은 돌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돌담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돌담 쪽으로 달려갔어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이럴 수가. 제가 손톱 빠지도록 쌓았던 돌담이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난 거였어요. 흙탕물이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이대로 두면 컨테이너까지 휩쓸릴 것 같았어요. 저는 창고로 달려갔어요. 곡괭이를 꺼냈어요. 살아야 해. 죽을 순 없어.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길을 돌려야 했어요. 곡괭이로 땅을 팠어요. 진흙이 튀었어요. 옷이 온통 젖었어요.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팠어요. 손에 물집이 다시 잡혔어요. 터지면서 피가 났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갔어요. 새벽 2시쯤 저는 밭 한가운데 박힌 큰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 바위 때문에 물이 컨테이너 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저걸 치워야 해. 저는 바위 앞에 섰어요. 어른 키만 한 바위였어요.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크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곡괭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제발, 제발 좀 뽑혀라. 악을 쓰며 바위 틈새로 곡괭이를 내리찍었어요. 캉! 쇳소리가 났어요. 곡괭이 끝이 튀어나갔어요. 손목이 저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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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었어요.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10번, 20번, 30번.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팔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캉! 그때였어요. 바위의 한 귀퉁이가 크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다. 저는 떨어진 부분에 곡괭이를 박았어요. 힘껏 밀었어요. 바위가 조금 움직였어요. 조금만 더.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바위가 굴렀어요.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르릉 쾅.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번개가 내리꽂혔어요. 번쩍.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바위가 굴러간 자리가 보였어요. 바위가 쪼개진 단면이 보였어요. 번개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뭐지? 저는 기어가 바위를 들여다봤어요. 빗물에 씻긴 바위 속이 반짝였어요. 초록빛이 났어요. 투명하고 맑은 초록빛이었어요. 마치 물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단면을 만졌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번개가 다시 쳤어요. 번쩍. 초록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깊고 투명한 색이었어요.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직감이 왔어요.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불빛이 돌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속까지 투명했어요. 저는 쪼개진 바위 조각을 주워들었어요. 주먹만 한 크기였어요. 무거웠어요. 일반 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어요.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물길이 바뀌고 있었어요. 바위를 치웠으니 물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곡괭이를 들고 물길을 팠어요.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비가 조금씩 약해졌어요. 저는 진흙범벅이 된 채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돌 조각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돌이 다시 빛났어요. 초록빛 윤기가 흘렀어요. 이게 정말 뭐지? 궁금증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눈이 감겼어요. 돌을 꼭 쥔 채 잠들었어요. 깨어보니 오후 3시였어요. 몸이 쑤셨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일어나려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개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다시 봤어요. 햇빛을 받으니 더 선명했어요. 겉은 투박한 회색 돌이었는데 쪼개진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맑고 투명한 초록빛이었어요. 이게 혹시 뭔가 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돌을 가방에 넣었어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어요. 밭은 엉망이었어요. 흙탕물이 휩쓸고 간 자리가 여기저기 보였어요. 무너진 돌담도 보였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다시 해야 하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컨테이너도 무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어젯밤 바위를 치운 자리로 갔어요. 커다란 구덩이가 패여 있었어요.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쪼개진 면을 봤어요. 역시 초록빛이 났어요. 다른 조각도 주었어요. 똑같았어요. 설마 이 바위 전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각들을 모았어요. 컨테이너로 가져왔어요. 마당에 쭉 늘어놓고 봤어요. 10개쯤 되었어요. 전부 초록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뭘까?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각 하나를 가방에 넣고 읍내로 갔어요. 보석 가게가 있을까 했는데 없었어요. 저는 최 씨 아줌마 국밥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비 때문에 고생했어요. 앉아요, 앉아. 국밥 먼저 드세요. 아줌마가 따뜻한 국밥을 내왔어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줌마, 혹시 이 근처에 돌 감정해 주는 곳 있어요? 돌 감정? 왜요? 밭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돌 조각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줌마가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예쁜데? 저도 몰라서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서울 가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요? 네. 여기는 그런 곳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은 너무 멀었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 영감님. 아줌마가 인사했어요. 박 영감이라는 할아버지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돌 조각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 영감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이보게, 그 손 멈춰. 네. 저는 놀라 쳐다봤어요. 박 영감이 제 손에 든 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요? 제 밭에서 캤는데요. 어디? 위쪽 산에 있는 자갈밭이요. 박 영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국밥집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영감님, 왜 그러세요? 아줌마가 물었어요. 박 영감은 대답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돌을 건넸어요. 박 영감이 주머니에서 낡은 확대경을 꺼냈어요. 돌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부인, 이건 돌이 아니오. 네, 이건 옥이요. 그것도 최상급 연옥이요. 옥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씨알도 아주 국소. 이건 엄청난 거요. 박 영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감님, 농담 아니시죠? 아줌마가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오. 내가 젊었을 때 지질학 교수였소. 이런 건 한눈에 알아봐요. 박 영감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인, 이게 어디서 났다고 했소? 제 밭에서요. 밭에 이런 게 더 있소? 어제 큰 바위를 깼는데 그 바위가 전부 이런 색이었어요. 박 영감이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천지개벽할 일이요. 당장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요? 감정을 받아야 하오. 지금 당장. 박 영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박 영감을 따라 국밥집을 나왔어요. 박 영감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옥일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줄까요? 트럭은 산길을 내려갔어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가는 내내 박 영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가방 안에는 어젯밤 주운 돌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옥일까? 계속 생각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2시쯤 종로에 도착했어요.
박 영감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요. 내리시오.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오래된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 한국보석감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따라오시오. 박 영감이 앞장섰어요.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복도를 지나 감정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어요. 박 영감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발의 노신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박 교수님, 오랜만이십니다. 노신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최 감정사, 급한 일이 있어서 왔소. 박 영감이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 부인이 가져온 걸 좀 봐주시오. 네, 보여주세요. 최 감정사가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돌 조각들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10개가 놓였어요. 최 감정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돌들을 보았어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게 말끝을 흐렸어요. 확대경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다른 감정사들을 불렀어요. 김 선생, 이 선생, 이리 좀 오시오. 2명의 감정사가 더 들어왔어요. 3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돌을 살폈어요. 전문 장비를 가져와 측정했어요. 빛을 비추고 무게를 재고 경도를 측정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최 감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 교수님,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이 부인 땅에서 나왔소. 어느 지역입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이요. 최 감정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부인, 이게 나온 곳에 더 있습니까? 네,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걸 깨뜨렸어요. 주변에 이런 돌이 많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감정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부인, 앉으시죠. 최 감정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연옥입니다. 그것도 최상급 백옥이에요. 연옥이요? 네. 중국 부호들이 돈을 얼마를 주고도 구하기 힘든 옥입니다. 최 감정사가 설명했어요. 이 조각 하나만 해도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오, 500만 원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투명도며 색깔이며 완벽해요. 그럼 이게 10개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부인, 이게 나온 땅이 얼마나 됩니까? 1000평쯤 돼요. 제가 대답했어요. 감정사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1000평이요? 네. 그 땅 전체가 이런 돌로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밭 곳곳에 돌이 많은데 다 파보진 않았어요. 최 감정사가 일어났어요. 부인,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감정사들이 서둘러 짐을 쌌어요. 측정 장비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박 교수님 같이 가시죠. 그래야지.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이번엔 감정사들 차를 따라갔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쯤 제 땅에 도착했어요. 감정사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그 자갈밭입니까? 네. 저는 어젯밤 바위를 깬 자리로 안내했어요. 구덩이가 패여 있었어요. 주변에 바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최 감정사가 조각 하나를 주워 들었어요. 랜턴 불빛을 비췄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옥이에요. 다른 감정사들도 조각들을 주었어요. 곳곳을 살폈어요. 밭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하나씩 깨뜨려 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옥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광맥입니다. 최 감정사가 외쳤어요.
광맥이요? 네. 이 땅 전체가 옥광산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수백억 원 가치는 될 겁니다. 수백억? 믿을 수 없었어요. 박 영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부인, 축하하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거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감정사들이 저를 내버려뒀어요. 박 영감도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최 여사한테 당한 것도, 박철수한테 버림받은 것도, 혼자 돌밭을 일군 것도 전부 떠올랐어요. 이게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감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식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로 다시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주일쯤요. 알겠습니다. 최 감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이 땅을 잘 지키세요. 네. 감정사들이 돌아갔어요. 박 영감도 트럭에 올랐어요. 부인, 조심하시오. 이 소문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요. 네, 알겠습니다. 박 영감의 트럭이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컨테이너로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돌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랜턴 불빛에 비춰봤어요. 초록빛이 반짝였어요. 이게 정말 옥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처음엔 작게 웃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하하. 크게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밭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야.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땅 주인이야. 보석밭의 주인.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밭을 지켰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 씨 아줌마한테도 그냥 서울 다녀왔다고만 했어요. 일주일 뒤 최 감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박 영감이 함께 갔어요. 감정원에 도착했어요. 최 감정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정식 감정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강원도 소재 토지 광물 감정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추정 매장량 최소 3만 톤, 품질 최상급 연옥, 추정 가치 최소 500억 원. 눈앞이 아찔했어요. 500억? 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최 감정사가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부인, 이제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채굴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아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기업인데 믿을 만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최 감정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틀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팅을 했어요. 대기업 채굴 회사 사장님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도 여럿 왔어요. 저는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네. 저는 악수했어요.
회의실에 앉았어요. 임원들이 서류를 펼쳤어요. 저희 회사에서 채굴권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 씨께서 토지를 제공하시고 저희가 채굴 비용을 대는 겁니다. 수익은 반반으로 나눕니다. 반반이요? 네. 그게 가장 공정합니다. 저는 박 영감을 쳐다봤어요.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조건이요. 그럼 계약할게요. 계약금으로 10억 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억요? 네. 내일 입금해 드릴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억이라는 돈을 평생 본 적도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악수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웃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박 영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부인, 이제 부자요. 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됐어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입금 10억 원. 저는 문자를 100번도 넘게 봤어요. 정말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세금 납부하러 왔어요. 네. 예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거든요. 전부 갚으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이미 완납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과태료요. 과태료는 없으신데요. 정말요? 네. 저는 기뻤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저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최 여사, 박철수, 이제 두고 봐. 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채굴 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중장비가 제 땅에 들어왔어요. 굴착기며 덤프트럭이며 여러 대가 왔어요. 컨테이너 옆에 임시 사무실도 세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저게 뭐야? 공사 시작하나 봐. 그 여자 돈 좀 생겼나? 수군거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사장님이라 불렸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채굴이 시작됐어요. 땅을 파내니 정말 옥이 쏟아졌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했어요. 현장 소장이 매일 보고했어요. 오늘 3톤 나왔습니다. 내일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매일 옥이 캐졌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손톱 빠지도록 파냈던 돌밭에서 이런 보물이 나오다니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회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김 사장님, 수익금 정산입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건넸어요. 일주일 동안 8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몫은 40억입니다. 40억이요? 네. 입금해 드릴까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통장에 40억이 들어왔어요. 10억에 이어 40억이었어요. 합치면 50억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부자구나. 실감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복수였어요. 최 여사와 박철수에게 당한 걸 갚아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제대로 해야 했어요. 저는 서울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강성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접수처 직원에게 물었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급해요. 저는 간절히 말했어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예약 없이 오신 분이 계신데요. 몇 마디 나누더니 끊었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 뒤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강성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위자료 사기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사기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최 여사가 세금 폭탄을 떠넘긴 것, 박철수가 이혼하면서 저를 내쫓은 것, 자갈밭에서 옥이 나온 것까지 전부요. 강 변호사가 듣고 있다가 책상을 탁 쳤어요. 이건 명백한 채무 떠넘기기입니다. 맞죠? 네. 사기가 아니라 악의적인 증여 회피예요. 강 변호사가 흥분했어요. 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할지 예상이 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땅에 옥이 있는 걸 알고 속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땅을 받을 당시 옥이 있는 걸 몰랐다는 증거요. 어떻게요? 감정서 날짜를 확인하고 이혼 당시 녹취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도 세워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녹취록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혼 당일 최 여사가 한 말을 녹음해뒀거든요. 재생했어요. 어차피 세금만 나오는 골칫덩어리 땅이야. 위자료 퉁치고 전현한테 던져줘. 세금 폭탄이나 맞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변호사가 눈을 빛냈어요. 완벽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변호사님, 선임료는 얼마예요? 1억입니다. 네, 드릴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결정하시는군요. 네.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채굴 현장은 바빴어요. 매일 옥이 나왔어요. 현장 소장이 보고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5톤 나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 씨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땅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땅 문제요? 전화로 말하긴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시죠. 싫은데요. 김 씨, 좋게 합시다. 소송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요. 협박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알겠어요. 만나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모레 오전 10시 종로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연락 왔어요. 예상대로네요. 만나세요.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네. 모레가 됐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 변호사와 함께 커피숍에 갔어요. 박철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수의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박철수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앉아. 반말이었어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반말하지 마세요. 우린 남이잖아요. 뭐? 박철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김영숙 씨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박철수 변호사도 명함을 줬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아니 김 씨. 우리 좋게 합시다. 무슨 얘기요? 그 땅 말이야. 옥 나온 거 알고 있어. 그래서요? 그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돌려줘. 박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속아서 준 거야. 너 옥 있는 거 알고 달라고 했잖아. 증거 있어요?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돼. 어차피 법정 가면 우리가 이겨. 박철수가 팔짱을 꼈어요. 옆에 앉은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 씨, 이거 합의서예요. 땅을 반환하시면 우리가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요? 네. 나쁘지 않죠?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왜 웃어? 박철수가 물었어요. 10억요? 그 땅 가치가 500억인데? 500억이 어디 있어? 허풍 떨지 마.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정식 감정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철수 변호사가 받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박철수도 들여다봤어요. 500억? 진짜야? 진짜예요. 근데 왜 돌려줘야 해요? 당신이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린 몰랐어. 옥 있는 거. 저도 몰랐는데요. 거짓말. 증거 있으면 내세요.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진짜. 앉으세요. 여기 공공장소예요.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철수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영수가, 너 이러면 안 돼. 우린 25년을 같이 산 부부였잖아. 부부였죠. 과거형이에요. 제발 좀. 우리 엄마도 아프시고 나도 힘들어. 제발 땅 좀 돌려줘. 박철수가 애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김영숙. 박철수가 고함쳤어요.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강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네요. 일어나시죠. 저도 일어났어요. 박철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영수가 제발 반만이라도 나눠줘. 손 놓으세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커피숍을 나왔어요. 뒤에서 박철수가 따라왔어요. 김영숙, 이년아.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 변호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박철수를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경찰 부릅니다. 박철수가 멈춰 섰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박철수가 길 한가운데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소리쳤어요. 두고 봐요. 당신이가 저한테 뭘 했는지 다 갚아줄 거예요. 택시는 달렸어요. 박철수의 모습이 작아졌어요. 저는 창문을 올리고 숨을 골랐어요.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 사장님, 이제 저쪽에서 공격해 올 겁니다. 어떻게요?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을 만들려고요. 준비해야겠네요. 네. 우리도 대응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예상대로 뉴스가 나왔어요. 버려진 자갈밭에서 수백억 옥 광맥 발견.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쏟아졌어요. 제 사진도 실렸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중에 박철수 번호도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문자도 왔어요. 영수가 전화 좀 받아. 제발.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라도 좀 줘. 이년아, 전화 안 받으면 가만 안 둬. 협박과 애원이 섞인 문자들이었어요. 저는 전부 캡처했어요.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옥 광산 주인 전시댁과 법정 공방 예고. 기사였어요. 최 여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며느리가 우릴 속였어요. 옥 있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좋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봤죠? 네. 예상대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자회견 하시죠. 진실을 밝히세요. 네. 이틀 뒤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어요. 떨렸지만 참았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전시댁은 제가 옥이 있는 걸 알고 땅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 당시 제가 받은 토지 대장입니다. 자갈밭 경작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체납 세금 고지서입니다. 3,200만 원을 제가 대신 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전시댁은 세금 내기 싫어서 이 땅을 저한테 떠넘긴 겁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차피 세금만 나오는 골칫덩어리 땅이야. 위자료 퉁치고 전현한테 던져줘. 세금 폭탄이나 맞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전 시어머니가 이혼 당일 한 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속인 게 아닙니다. 저도 옥이 있는 걸 몰랐어요. 폭우가 쏟아진 날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시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입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땅을 나눠줄 생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제 땅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다음 날 기사가 쏟아졌어요. 옥 광산 주인 녹취록 공개. 시댁의 세금 회피 의혹. 며느리 사기 아냐. 오히려 시댁이 빚 떠넘겨. 여론이 바뀌었어요. 댓글들도 달렸어요. 시댁이 너무하네. 며느리 불쌍하다. 25년 시집살이하고 쫓겨났는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덫을 놓았어요. 이제 그들이 걸려들 차례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최 여사, 박철수, 준비해. 속으로 말했어요.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야. 기자회견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채굴 현장에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굴착기가 땅을 파내고 있었어요. 옥 원석들이 계속 나왔어요.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풍년입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방송국 취재 차량도 보였어요. 뭐지? 현장 소장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차들이 현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최 여사가 내렸어요. 박철수도 내렸어요. 신우이 박미선도 보였어요. 뒤따라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5명쯤 됐어요. 저게 누구예요? 현장 소장이 물었어요. 제 전시댁이요. 아. 현장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송국 카메라가 그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어요. 박철수가 부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다가왔어요. 1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최 여사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김영숙, 이 도둑년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작업하던 인부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긴. 내 땅 돌려내. 최 여사가 지팡이를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어머님 땅이 아니라 제 땅인데요. 내 땅? 네가 언제? 우릴 속여서 뺏은 거잖아. 증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증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보여줄 거야. 지금 당장 작업 중지해. 무슨 권한으로요? 내 땅인데 무슨 권한이 필요해.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들이 움직였어요. 굴착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 작업 멈춰. 한 남자가 굴착기 기사에게 소리쳤어요. 기사가 당황했어요. 저는 현장 소장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땅, 내 땅을 도둑 맞았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연기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열심히 찍었어요. 박미선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25년 동안 며느리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정말 시댁 속인 거 아니야? 글쎄,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강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이혼 당시 합의서예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위자료로 지급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 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토지 평가서예요. 개발 불가 맹지, 자산 가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철수가 달려왔어요. 그건 조작이야. 조작? 조작이요? 이건 공인감정사가 작성한 문서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체납 세금 납부 영수증이에요. 3,200만 원을 제가 냈어요. 왜 제가 세금을 냈을까요? 서류를 높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세금 내기 싫어서
이 땅을 저한테 떠넘기셨기 때문이에요. 최 여사가 버럭 소리쳤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차피 세금만 나오는 골칫덩어리 땅이야. 위자료 퉁치고 전현한테 던져줘. 세금 폭탄이나 맞게. 최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녹음을 들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 저건 말을 더듬었어요. 박철수가 달려들었어요. 그 핸드폰 내놔.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물러서세요. 박철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인부 한 명이 맞았어요. 으악! 싸움이 벌어졌어요. 박철수 측 남자들이 덤벼들었어요. 현장 인부들도 맞섰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카메라는 그 장면을 다 찍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최 여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2년, 내 인생 망쳤어. 지팡이로 저를 내리쳤어요. 저는 팔로 막았어요. 으윽, 팔이 아팠어요. 최 여사가 또 휘둘렀어요. 네가 다 가져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외쳤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제 어깨를, 등을, 팔을 때렸어요. 으악!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최 여사가 위에서 계속 때렸어요. 내 땅 돌려내. 그때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경찰관들이 뛰어왔어요. 그만하세요. 폭행입니다. 경찰이 최 여사를 막았어요. 싸움도 멈췄어요. 경찰들이 사람들을 분리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가 먼저 폭행했습니까? 저는 박철수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요. 인부를 먼저 때렸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 봤어요. 인부들이 증언했어요. 카메라도 다 찍었어요. 경찰관이 박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왜 나만 신분증이야? 저 여자가 우리 땅을 훔쳤다고.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땅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세요. 지금은 폭행건입니다. 뭐? 폭행? 네.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사? 네. 함께 가시죠. 아니, 잠깐만. 박철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둘러쌌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최 여사가 달려왔어요. 경찰관님, 우리가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우리 땅을 가로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땅 문제는 민사예요. 경찰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땅.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 났어요. 500억이라는 숫자가 최 여사를 무너뜨린 거예요. 박미선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내 땅. 500억? 최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였어요. 최 여사가 갑자기 뒷목을 잡았어요. 엄마.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최 여사가 쓰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 엄마. 박철수가 달려왔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다 찍었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최 여사의 떨리는 몸이 보였어요. 500억. 그 숫자가 최 여사를 쓰러뜨렸어요. 평생 돈에 미쳐 살던 사람이 자기가 버린 땅에서 500억이 나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 요원들이 최 여사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박철수와 박미선이 따라탔어요. 엄마, 정신 차려.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내려갔어요.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진술서 작성해야 하는데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들도 철수했어요. 방송 카메라도 떠났어요.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현장에 저와 인부들만 남았어요.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맞은 데는 없으세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저는 팔을 주물렀어요. 멍이 들었어요. 병원 가세요.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작업 계속하세요. 네. 현장 소장이 돌아갔어요. 작업이 재개됐어요. 저는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휴. 긴장이 풀렸어요.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최 여사가 쓰러졌어요. 박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을 거예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현장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뉴스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합니다. 저쪽이 폭력을 먼저 사용했으니 법정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다행이네요. 김 사장님, 이제 방어만 하시면 됩니다. 공격은 제가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옥이 계속 나왔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초록빛 옥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최 여사, 이게 다 당신이 버린 거예요.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이 저를 똥밭에 던졌지만 저는 보석밭을 일궜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옥 광산 현장에서 폭행 사건. 전 시어머니 쓰러져. 제목이었어요. 영상이 나왔어요. 박철수가 인부를 때리는 장면, 최 여사가 저를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 최 여사가 쓰러지는 장면이 다 나왔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시댁이 너무하네. 폭력까지 쓰다니. 자기니가 버린 땅인데 무슨 권리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현장 폭행 사건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피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박철수가 먼저 인부를 때린 것, 최 여사가 지팡이로 저를 구타한 것, 전부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출한 영상이었어요. 경찰관이 확인했어요. 명백한 폭행이네요. 네. 박철수 씨는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최 여사는요? 최 여사분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가 보류됐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반신불수 증세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신불수라니요. 500억이라는 충격이 최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강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박철수 씨는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최 여사는요? 병원에서 회복되면 조사받겠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불기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벌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억울했어요.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김 사장님, 최 여사는 이미 최고의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00억을 눈앞에서 놓쳤잖아요. 평생 돈만 밝히던 분한테 그보다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민사요? 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얼마나 청구할 건가요?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현장 작업이 중단된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0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박철순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좋아요.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박철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철수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억울하다는 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원고 김영숙 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폭행건만 다룹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철수가 인부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최 여사가 저를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영상을 다 보고 말했어요. 명백한 폭행입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제 잘못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것과 폭행은 별개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빚이 너무 많아서.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법정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박철수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한때는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남이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그리고 원고 김영숙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박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벌금 500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이었어요. 박철수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강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형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민사입니다. 언제 시작해요? 다음 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옥광산 폭행 사건, 전 남편 벌금형.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도 달렸어요.
당연하지. 폭력은 안 돼. 시댁 완전 망했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영감이었어요. 부인, 소식 들었소? 네, 영감님. 잘 됐소. 그 사람들 벌 받아 마땅해요. 고맙습니다. 부인, 내일 시간 있소? 네, 왜요? 땅 상태를 좀 보고 싶어서요. 학술 자료로 쓰려고 하오.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고맙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박영감이 현장에 왔어요. 채굴된 옥들을 살펴봤어요. 대단하오. 이 정도 광맥은 처음 보오.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오. 국보급이요. 박영감이 감탄했어요. 부인, 이 옥으로 뭘 하실 거요? 팔아야죠. 전부요? 네. 박영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몇 개는 남겨두시오. 기념으로요. 기념이요? 이 옥이 부인 인생을 바꿨잖소. 저는 생각해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하나 남길게요. 그러시오. 박영감이 웃었어요. 한 달 뒤 민사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저는 10억 원을 청구했어요. 법정에 박철수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박미선도 함께 왔어요. 최 여사는 없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강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는 피고인들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작업이 이틀간 중단됐고 그로 인한 손실이 5억 원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으나 보수적으로 잡아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박철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10억은 과도합니다. 실제 피해액은 5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배상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피고인 박철수, 현재 빚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박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억이요?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사업 실패로.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철수와 박미선은 연대하여 원고 김영숙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 5억?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5억은 너무 많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발,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어요. 박철수가 주저앉았어요. 박미선이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박철수가 저를 막아섰어요. 영수가 제발 비켜요. 제발 좀 용서해줘. 5억은 못 갚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영수가, 박철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경호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경호원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손 놓으세요. 경호원이 박철수의 손을 떼었어요. 저는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박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가 운전했어요. 저는 이제 운전기사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박철수 씨가 파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파산이요? 네. 그럼 5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웃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목적이었죠.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최 여사는 어떻게 됐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반신불수 상태라 평생 그곳에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찾아가나요? 가끔 박미선 씨가 간다고 들었는데 박철수 씨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는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요양병원에 갇혀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500억이라는 숫자가 최 여사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일주일 뒤 저는 채굴 현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기자들을 불렀어요. 저는 오늘 이 땅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이 땅에서 나온 옥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겁니다. 옥찜질방과 산책로, 휴양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1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인가요? 2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다음 날 기사가 나갔어요. 옥광산 김영숙 씨 치유의 숲 조성 발표. 수백억 재산가 사회 환원 나서. 댓글이 달렸어요. 멋지다. 본받을 만하네. 시댁한테 당한 것 생각하면 대단한 거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박영감이 전화했어요. 부인, 소식 들었소? 훌륭한 결정이요. 고맙습니다. 부인, 혹시 제가 그 숲 설계에 참여해도 되겠소? 영감님이요? 네.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소. 물론이죠. 부탁드립니다. 고맙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컨테이너는 이미 철거됐어요. 대신 작은 한옥이 들어섰어요. 제 새 집이었어요. 저는 한옥 마루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박영감이 선물해준 옥 조각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초록빛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꿨구나. 복수는 끝났어요. 최 여사는 요양병원에서 반신불수로 쓸쓸하게 살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빚더미에 앉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망쳤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갈밭 위에서의 전쟁은 최 여사의 실신과 함께 저의 완벽하고 처절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옥광산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조경과 옥찜질방이 어우러진 치유의 숲 테마파크가 완성됐어요. 산책로가 숲을 가로질렀어요. 한옥 스타일의 휴게소가 곳곳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제 흙투성이 작업복 대신 단아한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숲속 찻집의 주인이 되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와,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공기도 좋고요.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창밖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만든 거였어요. 돌밭을 일구고 옥을 발견하고 숲을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최 씨 아줌마가 찻집으로 왔어요. 언니, 오늘 손님 많네요. 그러게요. 요즘 계속 이래요. 다행이에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최 씨 아줌마는 저와 함께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건물을 지어주고 아줌마가 운영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아줌마, 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그러세요. 여기는 제가 볼게요. 저는 찻집을 나와 산책로를 걸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정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채굴 현장이 보였어요. 이제는 작업이 끝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땅속 옥은 거의 다 캤어요. 총 500억 원 이상의 가치였어요. 제 몫은 250억 정도였어요.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취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썼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어요. 안에 옥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발견했던 그 조각이었어요. 초록빛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옥에게 말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옥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평생요. 저녁 때가 됐어요. 저는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제 집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방 영감이었어요. 부인, 저녁 드셨소? 아직이요. 그럼 찻집으로 오시오. 최 씨 아줌마가 저녁 준비했다고 하오.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찻집으로 갔어요. 방 영감과 최 씨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언니 생일이잖아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박 영감님이 알려주셨어요. 부인, 축하하오. 박 영감이 잔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마음은 피보다 진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박 영감과 아줌마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한옥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엄마. 작게 불러봤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였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전 신우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언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가야 해요? 엄마가 언니 얘기를 자꾸 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해요? 언니 제발. 미선 씨.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오빠한테도. 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 여사는 저를 똥밭에 던진 사람이었어요. 세금 폭탄을 떠넘긴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따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박철수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이라도 와줘. 저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최 여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요. 500억을 눈앞에서 놓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반신불수로 3년을 누워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조화도 보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게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며칠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철수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돈이 떨어지자 여자가 떠났대요. 박철수는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더미에 앉아 산다고 했어요. 박미선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시댁비 때문에 참다 못해 이혼했대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탐욕이 그들을 망쳤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치유의 숲은 더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또 올게요. 방명록에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며 뿌듯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숲을 걸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주황빛이 어우러졌어요. 정자에 앉아 주변을 봤어요. 손님들이 행복하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옥 조각을 꺼냈어요. 햇빛에 비춰봤어요. 초록빛이 반짝였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혼 법원 앞에서 무릎 꿇던 날, 컨테이너에서 울던 밤, 폭우 속에서 곡괭이질하던 순간, 옥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눈을 떴어요. 저는 이제 52살이었어요.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생겼어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진짜 제 얼굴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김영숙의 얼굴이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찻집으로 돌아왔어요. 최 씨 아줌마가 차를 내왔어요. 언니, 오늘 손님 150명 왔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주말이라 그래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박 영감도 들어왔어요. 부인들, 저녁 같이 드시오. 네.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부인, 내년에 확장 공사하는 게 어떻겠소? 박 영감이 물었어요. 확장이요? 네. 숲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래요. 천천히 계획 세워봐요. 저는 웃었어요. 급할 것 없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천천히 제 속도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별이 떴어요. 저는 한옥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나는 행복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진짜 행복해.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두 손으로 흙을 파내어 일궈낸 진짜 제 인생의 화려한 이막이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마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알았어요. 시댁이 버린 그 자갈밭은 저에게 단순한 500억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어요. 숲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 덮인 산책로를 걸었어요. 발자국이 찍혔어요. 뒤돌아보니 제 발자국만 이어져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정자에 도착했어요. 눈을 털고 앉았어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썼어요. 오늘도 나는 행복했다. 자갈밭에서 시작된 내 인생은 보석밭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앞만 보고 걸어간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봄이 왔어요. 숲에 꽃이 피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사람들이 꽃구경을 왔어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맞아요. 여기는 천국이었어요. 제가 만든 천국이었어요. 지옥 같았던 자갈밭을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벚나무 아래 섰어요. 꽃잎이 떨어졌어요.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손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어요. 꽃향기를 맡았어요. 감사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눈을 떴어요.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예뻐요. 그렇지? 예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누구예요? 나는 이 숲 주인이야. 와, 대단해요.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대단하지 않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알았지? 네. 아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불렀어요. 다녀올게요, 할머니. 아이가 뛰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푸른 옥빛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편안하게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두 손으로 흙을 파내어 일궈낸 진짜 제 인생의 화려한 이막이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갈밭 같은 시련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저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당신의 인생에도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